문학계의 그 메이커 신병조 교수님 가시면 이 자리가 다 비는 거 아닌가, 잠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선비와 여성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한테 감히 선비, 그리고 여자들한테 엘리트, 지식인, 철학자, 성리학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었죠. 그러나 최근에 연구가 깊어지고 그 실상을 파악하다 보니까 여성 선비도 아닙니다. 그냥 선비입니다. 여자가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선비와 여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 허리춤에 딱 손을 얹고 비록 복장은 남성 복장을 하였지만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저 포스터에 있는 그 모습들, 그게 바로 조선시대 여성들이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자아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선비라는 지칭을 붙였을 때 여성에게요,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성은 단연 김호연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락 가객께서 두 편의 시를,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시를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읊어보시겠습니다. 슬퍼서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까워라 이내 마음, 탕탕한 군자의 마음, 겉과 속 숨김 없으니 밝은 달이 흉금을 비추도다. 맑고 맑음은 흐르는 물과 같고 깨끗하고 깨끗함은 흰 구름 같네. 화려한 삶을 즐겨하지 않고 뜻은 구름과 물의 자취에 있도다. 속된 무리와 하나 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 도리어 그르다 하네. 규방 여인의 몸된 것 슬퍼하노니 창천은 가히 알지 못하리라. 할 수 있는 일 그 무엇이랴. 다만 각각의 뜻을 지킬 뿐이지. 아까워 죽겠어요. 내 자신이 300년 전 조선 이 땅에 태어난 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분이 보실 때. 나의 인생 목표는 그저 명문가의 혼인을 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대를 끊기지 않게 하고 조석을 끓이고 어른들 나가시는데 입성이라고 하죠. 이 의상을 다림질을 하고 이런 데 목표가 있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이 여성의 목표는 군자의 도를 닦아서, 성현의 도를 닦아서 소인이 아닌 군자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300년 전 조선은 어떻습니까? 이 가슴 속에 뜨거운 군자의 도를 심고 배우고 그렇게 자랐던 여성이 혼인해 와서 회덕 송촌에 사는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조선 사회가. 이 가슴 속에는 충절의 피가 끓어요. 그리고 그런 욕망을 억눌러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친정 가문에서. 똑똑한 자녀, 욕망이 있는 자녀에게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 엄마, 아버지가 실천하셨어요. 부부는 같이 손을 잡고 오두리라는 곳이 이전에는 어촌마을이었거든요. 서산 AB지구가 간척이 되면서 물길이 막히면서 오두리도 이제 논으로 변했습니다. 지금쯤이면 황금 물결이 출렁이겠네요. 그곳에서 이 어머니 아버지는 그 어촌 풍경을 즐기며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고 벌칙으로 시를 쓰시고 그 벌칙시에 댓글시로 화답하는 그런 부부의 문화를 가진 어머니 아버지셨거든요. 한 번도 억눌림을, 조선사회이기 때문에 음과 양이 다르고 여자와 남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금부양하는 그런 가문 속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문을 똑같이 했고 시를 똑같이 공부했던 이 여성이 시집에 와서 사는 조선의 모습은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이 속되고 저속하다라는 표현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금수배들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이분은 너희 같은 금수배들하고는 내가 논하지 않겠다. 좀 더 강경하십니다. 21세기에도 시댁에 대해서 적국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이분은 둘째 언니한테 시를 쓰고 편지를 쓰면서 언니, 나는 늘 적국에 포유되어 있는 듯하지. 이렇게 이 모든 말씀들을 서슴없이 하시는 그런 여성이었거든요. 속된 무리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리고 첩첩산중 개족산자락 밑 구석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규방 여인의 몸된 것을 몹시 안타까워 하셨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좌절하셨지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시를 계속해서 백문이불여 일견입니다. 그분이 쓰셨던, 남기셨던 작품을 보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 같이 한번 낭송을 하시겠습니다. 부질없이 시작. 가슴 속에 천고의 뜻을 씻고 취하여 누워 꾀꼬리 소리를 듣노라. 서늘한 바람 문에 드니 가을이 가깝고 흰 달 뜰에 가득하니 밤 기운이 막도다. 녹수는 콸콸 울타리 밖에 흐르고 청사는 은은히 난간 앞에 펼쳐 있네. 공명은 다만 인간사 한바탕 꿈일 뿐 무엇을 구구하게 세상과 다투리요. 조선시대 여성이 무슨 세상과 다툽니까? 직장 생활을 합니까? 벼슬살이를 나갑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뭘 구구하게 세상과 다투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의 여인들이요. 이 시만 보면 남성이 썼는지 여성이 썼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부질없이 이 다 같이 또 낭송하시겠습니다. 시내와 산의 밤은 고요한데 시간은 오래되었고 국화꽃 잇을 머금어 작은 뜰이 향기롭구나. 고갯마루 북두성 기울어 구름꽃 흩어지고 지는 달은 마루에 가득한데 가을빛 서늘하구나. 좋은 술 반쯤 깨니 지기가 트이고 새로운 식구가 생동하니 세상의 뜻을 잇노라.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탄식하니 이 몸은 무엇인가. 즐거울 것도 슬플 것도 없이 그저 술에 취한 한 미치광이인 것을.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지금 시절은 지금입니다. 가을입니다. 이분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 불면증 계신 분 계신가요?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저는 쿨쿨 잡니다. 한번 골아떨어지면 아침이 두려워요. 해가 뜰까 봐. 잠을 못 자고 불면증 있는 분들은요. 이 뜨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호연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여인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밤에는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면 찌르라미가 울면 달이 뜨면 그 달이 찌그러져 있든 차 있든 저 멀리 계룡산과 뒷산 개족산에 그 산거미가 깔리면 이분은 항상 먹을 갈아서 시를 쓰시기 시작했죠. 우리 한문학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오셨는데 어디 한문이 그리 쉬운 글인가요? 게다가 한시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작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잠을 못 잡니다. 술도 의탁을 하지요. 자환자탄 신하사. 갑자기 즐거워요. 갑자기 탄식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즐겁고 갑자기 탄식하는 오늘 하루 이 순간 안에서도 벼락을 치는 이 나의 이 몸뚱아리는 뭐지? 이 몸은 뭐지? 그게 바로 신하사예요. 내 몸이 이거 뭐지?
나는 누구야? 그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즐거울 것도 기쁠 것도 없어. 나는 술에 취한 한 미치광이야. 여기까지 갔다라는 것은 극한까지 가신 거예요. 나는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어요. 술에 취한 한 미치광이에요. 김호연제 42살에 운명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가실수록 이런 시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욕망해 봤어요. 펼쳐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고 병이 들면서 자기 몸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그 상태를 이분은 인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요. 사실 제가 42살에 돌아가신 김호연제는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을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이분의 시어머니 안정나 씨께서 호연제의 아드님 송이큼, 오숙제 송이큼께 보내신 한글 편지에 이런 말이 들어있었어요. 내 어머니 병이 다 심화라 하는데 내가 의학으로 고칠 도리가 없으면 공부 열심히 해 이거사. 어린 애기거든요. 이큼이 10살 후반, 10대 초반인 그 손자한테 내 어머니 병이 다 심화라 하는데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는 그 병명이요. 요즘은 화병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화병, 화증, 심화, 우울, 우울증 이런 용어로 표현하시거든요. 아, 호연제가 화병을 앓으셨구나. 내 어머니 병이 다 심화라 하는데 마지막에는 화병을 몹시 앓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호연제라고 하는 이 가족은 호연제라고 하는 여성이 안동 김문 가문에서 톡 솟아오른 한 여성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는 월사 이정구의 손녀이신데 월사 이정구는 조선 중기 문장 4대가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어머니는 문장의 피를 가지셨고 아버지는 강화 충렬사에 계신 선원 김상룡의 피를 받은 거예요. 이 호연제께서. 충절과 문안의 두 전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집은 모든 가족들이 다 시를 쓰세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가족들이 다 시를 쓰는데 이규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시가 점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집에 전 가족의 가족 문학사를 압동고금 미중유다. 압동고금 미중유야라고 이미 명명해 놓으셨어요. 압동이라고 하는 것은 압록강 동쪽이라는 뜻이죠. 고금, 역사 속에서 미중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전 가족 문인사를 일구어낸 집이 바로 김성달 이옥제 집안이다 라고 하는 기록을 여기에 써놓으셨습니다. 오남 사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김성달께서 지난 현감으로 부임 가셨을 때 첩실을 두셨는데 그 첩실 울산 이씨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서녀 이분들이 또 시집을 내십니다. 우진, 어머니 아버지 안동세고 김호연제 형제분들 오남사녀 모두 다 시를 남겼고 시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집은 한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시인이 다 나타나셨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아요. 전 가족이 당대에 그 오두리라고 하는 곳에서 시인을 탄생시킨 그런 명문가이면서 문학 가족이지요. 이런 가족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지금 21세기에도 부부가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 시집을 내는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사녀 송광주실 이분이 바로 소대헌 송요하 마지막 벼슬이 광주 목사였기 때문에 사녀 송광주실로 쓰여 있었습니다. 김호연제께서는 42살에 운명하셨는데
남편 소대원 송요화의 월급봉투를 받아보지 못하셨어요. 소대원께서는 많은 과거에 도전하시고 도전하셨지만 과거에는 급제하는 운을 맞이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인 김호연제 어린 아드님한테 내 아버지 과거 답안지 시험지 좀 가져오니라. 아버지 답안지 가져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과거 답안지를 베껴오잖아요. 나 이 답안지 합격할지 알지 못하겠다. 너무 부담스러운 아내입니다. 남편의 시험지를 지금 채점하신 거예요. 채점하시고 나 이거 결국은 이 정도 가지고는 과거 합격이 안 된다는 말씀을 애들로 표현하신 거죠. 사랑하기에는 너무 큰 그런 여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월급봉투를 한 번도 못 받아봤고 호연제 사후에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소대원께서 40대 후반에 첫 부임지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동 쇠고 김성달 이옥재 어머니 아버지의 부부 시집이고요. 여기에 부록 연주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연주록 이 기술이 바로 좀 전에 보셨던 이규경의 압동구금 미중유야라고 쓰셨던 그 기록에 연주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록을 찾아서 많은 세월을 할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부 시집 그리고 9자녀 더하기 서모 울산 이씨까지 씨를 주고받는 집안입니다. 사실 서 가족은 경계 밖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권, 우리의 사랑을 나눠 가지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이 집안은 서모와 기탄 없이 씨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록에는 서모와 이분들의 자녀 구형제가 함께 씨를 주고받은 내용으로 꾸며져 있죠. 국보 아닌가요? 이제 여행을 부드럽게 떠나보시겠습니다.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입니다. 자라 머리처럼 형국이 생겼다 해서 자라오 머리 두자입니다. 그리고 자라 목 부분 이 지점이 이분들이 살았던 집터가 있는 곳입니다. 오두리 342번지. 지금은 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안선을 따라서 어촌마을이 쭉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 반구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곳으로 산책을 하시면서 서해안의 낙조와 끼럭끼럭 우는 갈매기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그렇게 시를 남겼던 거지요.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은 기와장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서산 AB지구가 있고요. 여기가 오두리입니다. 이 AB지구가 막히면서 여기도 논으로 변했지요. 어촌 풍경을 연출해 주시는 오두리의 앞집에 여성이 있었습니다. 답사를 1년에도 몇 차례씩 가는데 그날따라 저희들에게 웬일인지 그 앞에 사시는 한 여성 할머니께서 악어를 손질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육지인데 어촌 풍경을 연출해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태안에서 시집 오셔서 알바로 이 아구를 다듬어서 홍성장에 내다 파신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촌의 그 냄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진은 좀 전에도 보셨던 사진이죠. 안채가 호연제 또는 호연당, 오숙제 송이큼의 사랑채, 남편 소대원 송요화의 사랑채, 그리고 가묘로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호연제 시집의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호연제의 시는 한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141수가 남아있는데 호연제의 증손부입니다. 이분이 김호연제의 증손부 청송심 씨가 김호연제의 한시를 당대의 언어로 한글로 음사하시고 번역을 해놓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가문의 문화를 보여주는 집안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유일합니다. 시증조 할머니가 한시를 쓰시고
얼굴도 보지 못했던 증손부가 그분의 한시를 당대의 언어로 이렇게 작업을 해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호연자의유곡라고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마지막 당부를 써놓으셨습니다. 갑술년 5월 12일 고령아중에서 시작하여 6월 초5일 필셔 본철을 벗겨두고 책이 없어서 수십여 년을 경영하다가 비로소 정서를 하나 내 나이 68이라 이분 2달 뒤에 돌아가십니다. 이거 써놓으시고 내 나이 68이라 글씨 눈 어둡고 붓이 없어요. 주워 모았습니다. 해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적심을 들여 공들여 이루시니 남 비려 향해 말띠어다. 내가 68이고 이분 평생 안질로 사셨습니다. 갓 시집 오시고 20대 초반에 남편한테 보낸 편지에 나도 사망지와는 없을 듯하오니 걱정 마시옵소서. 나도 죽을 병은 아니니까 서방님 걱정은 마셔요. 이런 편지를 20대 초반에 쓰시거든요. 평생을 안질과 질병 속에서도 그래도 장수하셨습니다. 아드님이 계신 고령으로 가셔서 시증조 할머니의 시집을 베껴 놓으시고 내 나이 68이라 눈 어둡고 붓이 없어서 주워 모았으니 글씨 회개하지만 적심을 들여 공들여 이러시니 남 빌려줘서 이 책 손상시키지 마라 라고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김호현제의 시가 244수로 제고될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이 손부의 이 작업이 없었더라면 김호현제는 남성들에 의해서 141수의 한수만 전해졌을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한글 작업을 했던 것은 김호현제의 한시를 한자를 잘 모르는 여인네들, 가문의 사람들이라도 모두 노래처럼 이거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김호현제라고 하는 한 여성이 송준길 선생의 증손부로 와서 잠시 살다가 42살에 가신 분이 아니라 이 집안 안에서는 한글과 한문, 한문과 한글 다양한 문장 형태로 이분의 작품을 즐기고 재구성하고 전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집안에서 김호현제의 존재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댁에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문학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학적으로 몸을 실천하셨기 때문이죠. 요즘 며칠 메르스가 다시 움직이는 기운이 나오는데 역병이 걸리셨습니다. 시 작은아버지가. 호연제 19살에 혼인해 오시면서 시아버지가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시숙부들을 시아버지처럼 존모하고 그렇게 모셨는데 막내 시숙부께서 전염병에 걸리셔서 동쪽에서 서쪽 끝 진잠이라고 하는 곳에 염학살이를 하실 때 운명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 동쪽 끝 회덕 송촌에서 서쪽 끝 진잠으로 버선발로 달려가십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역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 직접 수위를 꼬매시고 죽을 끓여서 염을 하시고 모든 시숙모와 가족들을 돌보십니다. 숙모께서 혼자 남은 아들 이큼께 호연제 사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경에서 이른 바 요조 숙련한 바로 내 어머이시니라. 네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군자이시다. 이런 얘기를 시집 식구들한테 칭송을 사후에 들어마땅했던 거죠. 자,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김호현제 시 244수가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김호현제의 친필을 지금 눈에서 보고 계십니다. 아자버님, 장이 떨어디와 절박하오니 장담께 콩 서너 말만 보내주시옵소서. 제천 현감으로 계신 시숙부에게 시 아주버님께 보낸 한 통의 편지입니다. 홍성에 있는 조카 겸행에게 답장 편지 썼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행자 돌림에 조카 이름이 나옵니다. 명행, 진행, 겸행, 그리고 사흥이라고 하는 친정 조카들 이름이 나오면서 이 편지는 참 한글이면서도 왜 이렇게 못 읽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글입니다. 어쩌면 한자보다도 더 난해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은 지금 호서 지역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명행이 임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해가 지나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잔인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아까워하시고 네와 내가 지척에 살아서라도 다시 만나볼까 그것이 나는 걱정이다.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한 통의 편지입니다. 김호연제는 많은 편지를 남기셨겠지만 현재 3통의 편지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0대 후반 죽음의 직전에서 쓰신 시들을 함께 낭송을 하시겠습니다. 만음 인간의 40년을 점검하니 가난과 근심, 질병의 고통이 서로 이어 있도다. 곤궁과 영달, 영광과 욕됨이 다 내 명인 것을 다만 몸과 마음을 살펴 성현을 배우리라. 40즈음에 돌아보니 궁통과 영욕, 비누, 질고 이게 다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몸을, 마음을 살펴서 군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목표만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선비이십니다. 지행 겸비이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문학으로만 남기신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시면서 진정한 요조 숙녀, 군자, 호구의 모습을 가지시면서 이분은 그렇게 가셨던 거죠. 김호연제께서 남긴 마지막 화두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할 뿐입니다. 그냥 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도리를 다할 뿐 무엇을 세상과 구구하게 다투리. 할 뿐입니다. 진정한 선비의 실천 철학입니다. 오늘 김호연제를 함께 느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